평시 정의가 뭐예요? 평시 작동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전제 용어를 평시 작동권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피스타임이라는 말도 물론 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해서는 armistice라는 말을 영어로 써 있어요. 정전시. 지금이 평시가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관계 한반도는 전쟁이 잠깐 중지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C도 와 있는 거, 연합사도 있고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발생하고 우리 쪽에서 이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작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UNC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평시를 물어보셨는데 엄격히는 평시보다는 정전시가 맞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러면 2009년 12월에 우리가 갖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과거에는 이 전시 평시를 다 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을 때는 행사하는데 권리가 아니라 행사하는 거고 양쪽에서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이 합참에서 이제 지시를 내리고 지침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작전 통제. 우리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니고 특정한 한정된 작전에 관해서만 통제. 문자 그대로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많고 붙였던데 쉽게 보면 문자 그대로 특수한 작전을 통제한다. 거기 중에서 보면은 한국군에도 이제 들어가는 부대가 있고 안 들어가는 부대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다 한국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특수부대들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병력 전력들이 연합사령관 밑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주권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작전권을 평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달라. 논쟁들이 한 5년 6년 걸려가지고 2009년 12월에 그때 돌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돌려받았다는 말도 그때는 원래 환수란 말을 썼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기 때문에 환수란 말도 느낌 안 좋다. 평시작전권이라는 말도 안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다 쓰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우리 장교들도 그거 틀렸다. 그거 자체가 틀렸기 미슬리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다 이상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영어를 정확히 말할 그런 뜻이 아니다. 평시작전 특권, 전시작전 특권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면서 지금 우리 합참의장 사성장군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까지만은 육군이 사성장군이 합참의장이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아시죠? 해군 사성장군, 해군 제독이 지금 합참의장입니다. 그분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부대들에 대해서 평시에 작전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미군의 지상군이 지금 그런 평시에 누구 밑에 있을까요? 이팔군 사령관. 예. 그리고 이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연합사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모자를 한 4개 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캡을 갖다가 두어 캡이 아니죠. 캡은 4개나 쓰고 있는데 다 각각 다른 역할에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평시작전권 관련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한 6가지의 커다라는 것만 현재도 계속 미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전 통제, 작전 계획, 오퍼레이션 플랜이라는 걸 만드는 거. 작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작전하겠다는 게 계획을 세운 오퍼레이션 플랜인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남침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저지해서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식으로 통일하냐까지 그 전반적인 것이 작전 통제인데 군사분야에 관해서만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독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적어도요. 근데 미군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여전히 그 한국전에 참여한 국가들이 계속 커미팅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유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같은 나라인데 이런 회의는 호주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당장 뛰어가겠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호주의 국가에 호주에서 오신 분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의 나라는 굉장히 영연방의 일부로서 세계 1차 대전부터 전 세계전에 다 참전했어요. 굉장히 많은 참전을 했었고 옛날에 어떤 영연방도 그렇고 뉴질랜드라든가요. 그리고 브리티시 커먼웰스 뭐 인디아라든가 해서 영연방 제국 일부로서 인디아들도 다 세계 1차 대전부터 다 참여했었거든요.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호주 같은 나라도 그렇고 전쟁이 나오면 여기 오겠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 작전 통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로 해야 되고
이 많은 국가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장성이 필요한데 그걸 매번 어떻게 통역을 하겠습니까? 옆에서 그걸 다 순간적으로 다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미군 장성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군 장성이 그런 거를 작전 등록 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뺏은 것도 아니고 효율성 때문에. 그때 이제 보니까 한국의 국방력도 커지죠. 국력이 커지고 있고 북한과 우리 체제에서 우리가 그 체제에 뭐 승리를 했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통합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도력을 해도 좋겠다. 한반도에서 어떤 생각? 그래서 이런 작두가 지금 계속 전작권 바뀐 얘기가 나오는데 평시통제권이기 때문에 우리 훈련이라든가 군 같은 거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보만 같이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합훈련할 때는 이제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우리가 신문에 가끔 보면은 미군들이 뭐 포항이라든가 이런데 미 해병대가 막 올라오는 그 사진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합작전하고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은 아무래도 미군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다르는 연합권한위임이라는 걸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쟁 안 일어났을 때, 지금 정전시 때, 대부분의 군대, 어떤 것들은 다 한국 군들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전쟁이 날 것 같아가지고, 데프콘이라는 게, 데프콘이 계속 전쟁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트랜스포를 하겠다. 평시 우리가 한국 합참 의장이 갖고 있다가, 그것도 연합사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낮기도 하지만 있어도 안 되는 전쟁 말하지만 그런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기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한반도가 이제 완전히 뭐 세계 지금 12위 국가라고 그러는데 경제는 12수준인데 완전히 뭐 10위로 뒤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평시작전 쉽게 말씀드려서 가보세요. 다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전혀 미군도 없습니다. 이상훈 뭐 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C라고 틀리는데 우리 보통 C라고 다 그러는데 이상훈 군.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인데요.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일본은 역사 인식이다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다른데 일본에서는 역사 인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이라는 말씀인데 쉽게 예를 들어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생각구였던도 그렇고요. 어떻게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데 자기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다만 공식 입장은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그 양국 간의 문제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생각구에 대해서도 심지어 영유권에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독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 생각구였던 그 다음에 디아비타오에 대해서는 늘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 미일 상호 방어 조약 제5조에 따라서 방해 의무가 있다.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제력이죠. 그러니까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국가로서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일본과 또 한국과 이런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뭐 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라고 간단히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주한미군의 그 우리가 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이외로 미군 전략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전략적 유연성 그런 말도 물론 영어도 있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엄격히 군사적으로 말해서는 이제는 그런 걸 잘 안 쓰고 전력 관리라고 그래요. force management,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들. force라는 건 힘들어야지만 전력 싸움의 힘, 군사력을 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전 세계 차원에서 매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관리하고
전력을 개발하니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전력 관리 문제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대만에서 대만 크라이시스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라크 같은데 실제로 주한미군이 일부가 나갔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strategic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전략 차원에서 그거 갖다가 미군의 전력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한다. flow in, flow out이라고 부르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지만 그 정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전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일부가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좋다. 이런 걸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 많지 않았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대만과 중국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양안 관계가 나빠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점을 얘기하는 건 전제가 아니고 하나의 어셈션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대만 간에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만나봐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 회폰트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 무슨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들이 있죠. 오키나와도 있고요, 구암에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싱가포르도 있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북한이 위협이 정말 있다. 그러면 만약 없다고 해도 위협이 약화됐다고 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는 가정이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전력들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플로우인만 플렉서블 되는 말 자체가 뭐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쪽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동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전력들도 한반도 전쟁이 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미군 전력 글로벌의 퍼스트 매니저 차원에서 필요하면 전력을 옮기는 겁니다. 이동.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지금 28,500 이렇게 얘기하고 정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원입니다. 실제로 현재 있는 숫자들은 항상 바뀌고 엔드 스트렝스 자체만 28,500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미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주한미군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28,000만 사람도 있고 27,000도 있고 25,000도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느 게 맞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만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항상 우리가 42,000 주한미군 42,000 말할 때도 end strength 하나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정원으로서 두는 것이지 실제 병력 숫자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동맹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 대만을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전히 지금 북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줄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동과 이 한반도 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하는데 주한미군이 많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나갈 필요가 있더라도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승인해야지만 가도 되기 때문에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걸 다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기 우리 하신 분은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받을게요. 이라선 씨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굉장히 핵심인데 그거가 바로 지금 정확히 맞았어요. 그 전환이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전환되면 되는 거지. 왜 평신에 한국이 갖고 있다가 전시에 미군이 가느냐? 아니면 전시에 그러면은 한국 같은 이유로
그럼 전시에도 한국군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 나오는데 바로 그래서 옛날에 연합사도 그렇고 전자권, 평시 전자권 하기 전에 한 5, 6년 동안 그때도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참으로 전쟁이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국군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낫지. 그것이 이제 미국 사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갑자기 바뀌는 게 뭐가 효율적이야. 군사적으로 그거 맞아요, 정확히. 그래서 미국 중에서는 그걸 계속 반대했고 한국에서도 군에서는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휘도 다 하고 있는데 작전 통제, 풍시라고 해서 우리 갖고 있다가 전쟁이 어디지 날지 모르는데 데프콘을 막 그냥 데프콘 3에서 이름 막 내려가고 해서 갑자기 연주 준다는 게 그 억제력이 없다.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풍시 작전권 전제 특징은 없이 무조건 미군에게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미군 사령관에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미군 사령관이 갖고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국 대통령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고 미국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윗사람으로 돌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국가통수기구라고 하는데 NCM이라든가 국방장관, 그 다음에 합참의장 실제로 그 사람의 지휘와 지시를 받아가지고 작전을 지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미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세워봤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그때부터 나왔습니다만 주권, 거기 폐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폐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독자적인 이 억제력, 작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하고 너무 의존한다는 거죠. 이제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한국같이 큰 나라가 왜 미국하고 같이 하느냐. 그것 때문에 바로 주권론이 나오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져라. 물론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의존적으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는데 정말 프래그매틱한 장군들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냐. 니네가 만약에 북한 위협 때문에 좋지만 북한 위협이 계속 있는데 그 국방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연합 세력이 올 수 있는 우리 전시 증원군이라고 하는데 전쟁 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증원군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미군 사령관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명분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미군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미 의존만 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말빨이 안 쓰고 북한이 매일 그거 가지고 우리를 욕하니까 그래서 주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국방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오케이 그러면 평시는 우리 쪽으로 하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2009년 4월 12월 1일에 그때 옮긴 거거든요. 그게 한 5, 6년간의 논쟁으로 벌려서 그러다가 아까 마찬가지 2012년 4월 17일에 옮기기로 다시 했다가 그때 핵 실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북한이 핵만 아니라 미사일도 공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김정은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체제로 바뀌고요. 여러 가지 체제가 실제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급변사되는 걸 많이 얘기했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럴 때 옮기는 것보다는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아셨을 거예요. 전임 국방장관이라든가 많은 이런 장군들이 성명운동에서 1000만 명 성명운동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을 연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2015년 12월에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 재정 해니년도부터 다시 북한이 3차 실험을 하고 북한은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개발한다. 어느 국가든 만나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핵 개발 계속. 그리고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은 그 전시작전 동결권은 2012년 9월 1일에 무조건 갖고 오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재검토. 그래서 이 신문에서 연기라고 하죠. 국방부에서는 연기라고 말 안 씁니다. 항상 재검토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그거 아니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년 약속대로 12월 1일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제한 거 아닙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근데 받았을 때 장점, 단점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미국 측에서는 약속했으니까 2번 연기해도 또 3번째 연기 아니라 이제는 해라. 그리고 미국도 이제 능력이 없다. 국방예산도 그렇고 한국이 좀 알아서 해라. 근데 미국의 과반수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좀 말하면.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아주 옛날 장관이 있어요. 이거 지금 녹음 안 되는 거죠? 이거 끄는 것 같아요. 뭐 비유는 아니지만 제 느낌입니다. 저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보수자, 극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그런 건 아니고 이제까지 40년, 60년 동안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잘 나왔는데 북한 체제가 사실 그 사람들은 마음에는 쉽게 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전시작전 쪽에 갖고 오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시작전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명분이다.
전자권 행사하면 안 되게 되니까 벌써 전쟁이 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평시자적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전자권이라는 그런 rational 아니면 명분이죠. 하나의 명분을 위해서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국가 부채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점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도 똑같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걸 도착을 미국의 좋은 걸 갖다가 포기하느냐. 그런 차원인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애국주의자가 아니라든가 대무의존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본 거고 미국하고 많이 거래해 보신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 미국에 다 친미적 아니에요. 친미적도 있지만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이 그때 겪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반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않고 여기 있던 사람만 무슨 애국주의적 반주의가 아니고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른 뿐인데 물론 그런 경향은 있죠. 다만 미국에 살고 해서 미국을 많이 이해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꼭 친미적은 아니거든요. 전자권도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전직 장관들이 니시메이 서명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전자권을 지난번처럼 2010년 4월 17일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장점은 장점 자체로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줄일 수 있고 미국도 줄여요. 왜냐면 그냥 최대 그냥 가면 되니까 지금처럼 용산에. 심지어 그러면 용산 기지 옮기는 것까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YRP, LPP만 하는데 그게 2001년 그 당시에 좀 10몇 년 됐는데 그때 LPP를 가지고 뭐 기지 옮긴다고 굉장히 떠들었어요. 저도 그때 훨씬 젊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했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고 미군들은 여기 한반도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으로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 전반적인 기지와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주로 미국 본토입니다만 브렉이라고 해서 기지 통폐합이라는 게 있어요. BRAC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로요. 브렉. 그래서 보면은 Base Relocation and Alignment 브렉 뭐죠? Base Realignment and 기지 통폐합 Accommodation 갑자기 생각나요. BRAC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5번째 5 라운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미국 기지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돈도 많이 줄이고. 옛날에 냉전 시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다 줄이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저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끝내야겠네요. 15분 끝내야겠는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복잡하다. 제가 말씀드리시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신문에 나와서 막 쓴 사람은 너무 믿지 말라.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가 한번 verify, trust assessment verify 꼭 해보세요. 자기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검증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전체 얘기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엄청나게 많고 그에 대해서 심리학적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부터 생겨서 근데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보의 많은 것들이 groundless 할 수도 있고 misleading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정부 선자는 상대적으로 글을 안 쓰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 뿐이고 어떤 시점에 와서 얘기했다는 건데 당장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이 전문가처럼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외교관들은 한 30%만 믿을 수 있고 또 국방부 측에서 한 50%밖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단하게 2-3페이지밖에 안 내요. 핵심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부터 자기가 추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써요. 그러다 보면 20페이지, 30페이지 논문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 없거나 전혀 사적인 얘기를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제가 연구소를 공부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 저는 73학번이에요. 그래서 나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정보,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고 자기가 실제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위선인데, 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코스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길 가지고 미국 가신다는데 그래서 좋은 길 좋은 길이 잘 되길 원하고요. 김은정 씨인가요? 네. 질문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한중 관계, 오후 관계 저는 진짜 하나만 하고 싶어요. 네. 양해 주면 뭐 오해 한중 관계 있습니까? 한중 관계에 대해서? 네. 김홍규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러기 전에요.
그 작전 이번에 그거는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거 뭐 작전을 들고 들어오면은 저희 우리나라에 연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조 원 정도라고 비용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작전권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선생님은 어쨌든 10월에 SCM에서 그거를 저는 시기를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견해를 그냥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방부는 22일날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한 MOU가 현재 체결이 되고 있는 진행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우려할 부분에 왜냐하면 이 공유에 대한 것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으로서 셋이서 정보공유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MOU 체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그러니까 전공이 뭐세요? 정치학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법학이세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었는데 SCM은 금년에 이제 CEO 정도 있을 건데 SCM. 아까 말씀 전작권 전환 재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서로 얘기 안 해줘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갔을 때 우리 입장에 나갔을 때 협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극비 중에서 극비입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좀 지원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나왔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감은.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니면 SCM이 금년에서도 못하면은 사실 내년에서도 2015년 12월 전에만 그거 갖다 재검토하고 그때 가서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원래 여백이 있었어요. 문제 자체. 그런 끝 확정된 게 아니고 최종급 FOC라는 걸 통해서 아직 전환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연기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것이 마침 그걸 갖다 이제 보수 즉 또 이런 현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반복 문제를 이용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의 인식도 중요하고 또 여당 야당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 알고 있고 사실은 재검토 쪽에서 제한적으로 키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그쪽은 확답은 안 나오고 SM에서 이렇게 일단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국방부나 청와대도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볼 게 없고 뭘 봐도 다 모른다고 실제로 모르고 그 소스에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질문은 핵실험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정보 교류를 위해서 뭔가의 지소미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맞습니다. 지소미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내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하고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18개국인 지금 많은 국가들과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소미아는 뜻 자체가 이게 변모가 없습니까? 여기 뒤에 화이트보드도 있네요. 이게 G가 제너럴 말입니다. S는 security. 영어로 그냥 한번 보세요. General Security of the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어그리먼트인데 이름이 앞에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군사 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이 security는 군사 정보를 서로 약속에 따라서 지상국에 넘겨준다, 주지 않는다는 정보를 보호한다는 기본 협정이에요. MOU인데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우리 정보, 북한의 정보를 다 준다. 전혀 별개입니다. 이러한 General Security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정을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수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국장 대화라든가 식장 대화를 하려면 해군 경우는 지소미아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토론한 것들은 다 정보를 지켜준다. 다른 나라는 안 넘긴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걸 지소미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맺어서 북한에게 그 핵에 관한 걸 미사일도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보면은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생각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한번 가보시는 이유가 일본이 여전히 그런 것이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아베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게 많고 일본의 핵무장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보지만 일본의 그 사람들의 엘러지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핵무기에 대해서. 핵을 반대해서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원전도 다 없애려는 거거든요.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원전은 얼마나 코스가 다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본 텔레비 잠깐 보셨어요? 그냥 물 먹어도 좋고 쉬면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얼마나 일본에도 의견이 다양한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언론에 아베만 집중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인구가 1억 정도 되죠. 그 사람들 굉장히 집단주의 같지만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나는 우리나라도 요새 좀 그렇게 된다고. 집단주의 같지만 사실 밑에 가면 굉장히 개인주의고 일본이 여권이 없다고 그러죠. 여권이 엄청나게 있고 아베 수상이 지금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아베 수상의 부인이 오늘 아침 나오는 거 봤어요? 동성애연애 같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프레이드 하고 있고 원전 짓는데도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아베 총 남편은 그렇게 하는데 부인은 그렇게 하는 거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싸우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만큼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일종의 프레주디스라고 그러죠. 전반적인 인포메이션이 없이 그냥 쉽게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뭐 편견의 경제학이라고 그런 말을 쓰죠. 소문할 때 사회하면서 편견을 왜 가질까 사람들이 당연히 편견을 갖는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이 아니려면 하나는 정보를 받고 그 모든 걸 분석하고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쉽게 편견을 가지고 프리저지를 해가지고 이걸 것이다. 냈다 틀리면 나중에 조금씩 어저스트 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인데 편견이 경제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분석할 때 사실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아니면 안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해도 굉장히 늦게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고만 하지 평가를 안 내려요. 일본들은. 사실 그대로. 근데 우리는 온갖 전문가들, 비전문가 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꼭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성이 좀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일본에서 한번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틀린 말하면 그 사람 완전히 찍힙니다. 매장돼 일본선에서는. 그래서 우리처럼 뭐 국제전문가라서 아무데나 뭐 북핵 문제, 미국 문제, 러시아 문제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건 엉터리다. 엉터리 프로페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분야도 힘든데. 그래서 일본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 그냥 젊은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막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프로페서는 거예요. 뛰는 사람도 싫어하는 거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들은 교수자기 있구나 잘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름 나고 언론에 나왔다고 그다음에 정배들하고 장관들이 계시 마치 코스처럼 돼 있는데 우리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미국도. 근데 다는 아니죠. 일부만 한데 일본에서 더더욱이 아니고 일본은 계속 관료가 올라가는 것이지 뭐 학자가 이렇게 했다가 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학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만큼 존중하지 않고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고 진짜 전문가들은 관료라. 그래서 관료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질문에 대해서 그 지소미아에서 나온 거 지소미아 자체라는 것도 개념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편견들이 다 생각이 나오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일본하고 지소미아 오케이. 그 다음에 구체적까지만 다 매번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나의 단적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잘못 얘기하고 있고 막 나가서 막 확장해가지고 온갖 우려를 다 얘기했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우려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위원장님과 같이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시면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프로그램이니까 가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좋은 데를 방문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니까 뭐 좀 시간 내시고 비용 좀 내시는데 가서 좀 하시고 다음번에는 중국이나 일본도 조금 들려오다가 뭐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일본도 좀 알아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일본도 갔다 오시고 뭐한 2, 3일만 갔다 오면 됩니다. 뭐 도쿄라든가 중국도 뭐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 정도만 갔다 오셔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시각이 넓어지고 좀 규모 있는 시각을 가질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맺고요. 다른 질문은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